금일 사회를 보게 된 기남문화재연구원 이동성 원장입니다. 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3월달, 6월달, 9월달 계속 미뤄지다가 이렇게 11월 달에나 돼서 이렇게 치르게 돼서, 그나마 올해 또 중요한, 또 안성시 입장에서나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나 아주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또 여러분의 또 관심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행사에 앞서서 저희가 식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례나 이런 거는 노래를 부르고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기동 산성과 이제 고분군이 조사가 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안성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 시작된 게 200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특히 이제 안성 도기동 고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이제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을 서울 안성간 도로 하면서 일부가 조사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분군이 크게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6년 기호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뉴타운 지구 조사를 하면서 이 일대가 이제 도기동 산성 포함해서 그 일대가 다 백제 유물상 부지로 이제 조사가 되면서 고분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이제 존재가 되다가 2015년 이제 누리, 2016년 기남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분군이 실제 조사된 지역보다는 남쪽에서 대부분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상당히 넓은 50만 평 이상의 넓은 범위가 고분군에 해당될 것이다 하는 그 정도까지가 지금 조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기동 산성은 실질적으로 조사된 거는 결해에서 먼저 조사가 됐어요. 2014년, 13년 때 조사가 됐었는데 인지를 못했었어요. 그게 이제 목책성이나 아니면 성 내의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산성의 북벽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인지를 명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기남문화재연구원에서 산 51-5번지 발굴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거다 해서 자문을 실제 조사했던 지금 아직 오고 계시는데, 박중준 선생이 이제 고구려 남성골 산성을 발굴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이게 유사하다, 고구려 산성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산성으로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됐던 그런 이제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조사된 거로는 도기동 산성이 한 5개 기관에서 이제 조사가 됐었고, 도기동 고분군은 3개 기관에서 이제 조사가 됐어요. 실질적인 조사 면적이나 이런 건 아주 이제 극히 일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도기동 산성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이 이제 만 때부터 이어져서 백제에서 이제 고구려의 이제 남진, 이후에 다시 이제 신라 거쳐서 이렇게 역사에 이제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도기동 고분과 산성을 조사하면서 다 확인이 됐어요. 특히 이제 또 조사하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 시기적인 이제 그런 이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발굴 조사가 더 진행되는 그런 또 계기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산성 같은 경우에는 보존과 정비에 관한 그런 이제 좀 기본적인 안을 현재 상태에서 한번 좀 안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심포지엄을 이제 좀 이제 진행하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첫 번째 주제인 3세기, 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 산성에 대해서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황보경 선생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박물관의 한보경입니다. 제가 오늘 안성 도기동 산성 관련돼가지고 이제 원고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뭐 넉넉치는 않았고요. 근데 주제는 너무 크게 잡아서 뭐 아시다시피 이 성이 이제 보통 성도 아니고 뭐 백제나 고구려인들이 축비했던 흔적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폭을 좀 길게 잡아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새삼스러워 한번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3에서 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 한성입니다. 일단 이제 5장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3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백제가 이제 한성에 있을 때 시기 해가지고 안성적으로 언제쯤 진출했을까? 그 다음에 475년 이후에 고구려가 남진을 했다는 기록은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일단 고고학적으로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장에서 일단 그 부분을 생각해봤고요. 4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에 백제가 성상의 백제봉기에는 일단 백제가 북진을 다시 한 걸로 기록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글을 전개해봤습니다. 안성지역의 이제 신라유적 분포 지도를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발표한 글에 실어서 참고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쪽이 저희가 축주산성이고 3번이 저희가 비봉산성,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도기동 산성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와 백제가 이제 사용했던 성들이 안성천을 중심으로 안성천 이북과 이남지역이 분포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도기동 산성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 발굴했을 때의 항공사진하고요. 그 이후에 최근까지 발굴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안성천 맨 위쪽 상단의 사진이 이제 안성천 쪽에서 성을 찍은 모습이고요. 북쪽이죠. 그다음에 이쪽 사진도 이제 북쪽에서 정남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단은 남쪽에서 이제 북쪽을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남지 시기는 이제 언제쯤일까라는 것이 이제 문헌 쪽이라든가 고고학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성과 관련지어서 이제 살펴보니까 웅천이라는 문헌 기록에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봉기에는 온주왕 13년에 이제 마한에 사신을 보내서 첨도했다라는 것을 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에 백제의 그런 이제 사방을 경계를 짓는 것은 이제 백제봉기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웅천이 경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주왕 24년에 왕이 웅천에 목책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이제 있죠. 그래서 마한왕이 그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온주왕이 이제 부끄러워서 목책을 털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웅천이라는 지명이 분명히 이제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년과 기원 후 6년에 등장을 하고요. 웅천은 이제 마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한 영역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제가 우리가 목책을 지으니까 항의를 했던 거고 헐게 만들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백제가 성장하는 것을 마한 왕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짓고 뭣도 크게 만들고 사람도 많아졌더니 너희가 이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웅천의 목책을 설치는 이제 마한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제까지의 논의된 웅천의 위치가 어딜까라는 것은 이제 안성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남쪽에 금강설, 그 다음에 이동설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단 저는 이제 안성천설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제 안성지역으로 진출한 시기를 이제 백제봉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일단 구수왕, 고유왕, 근초고왕대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14년부터 이제 3세기 초반에는 일단은 그 백제가 우곡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108년에 말갈이 우곡에 침입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조왕 34년 기록입니다만 이제 마한의 옛장수 주군이 우곡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곡성의 위치는 동부 지역 또는 아니면 경기 북부나 동부 지역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북한강을 따라서 좀 영토 확장을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의 기록에서는 우곡성의 위치를 이제 만 묵지국과 관련해서 천안, 직산, 이남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유왕 때 가면 이제 신라와의 일단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 초부터 3세기 후반까지 그 다음에 242년에 남쪽 특지를 개간하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이제 한강 이남 지역으로의 확장 또 인구 증가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246년에는 이제 유야 낭랑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그 사이에 이제 백제가 가가지고 변민을 잡아오는 물론 이제 다시 송환을 합니다만은 일단 북쪽 지역과 동쪽 지역과의 영역 확장 모습, 그러니까 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역으로의 확장 모습이 3세기 초부터 후반까지 보인다라는 거고, 신라와는 255년에 이제 경기 동남부 교통로를 이용해서 전투를 벌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적이나 활동 모습, 전투 모습을 보면 고유왕 때 분명히 이제 북쪽과 남쪽 지역에 영역 확장이 추진된 것이 명확해 보이고 그렇다면 안성천 일대로 진출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일단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 백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화성, 오산, 안성 일대에서 감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이제 3세기 후반부터죠. 그 다음에 안성 지역에서도 3세기 후반부터 백제 투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한도 그대로 순순히 뭐 이제 물러나진 않았을 테니까 어떤 소국은 저항을 하고 어떤 소국은 아무래도 기부를 했었다. 그럼 아마 이제 온주왕 때 기록을 긍정적으로 후대의 기록이 이제 소국된 것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한다면 마한의 옛장수 주군이 이제 우곡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부분들을 추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 4세기 때의 이런 모습을 이제 안성천으로 진출했다. 그런 이제 근거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초고왕 때는 이제 본격화되죠. 346년부터 375년 사이에 삼국사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6년 동안의 기록은 저희가 고구려와의 전투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남쪽으로 영역 확장을 했다든가 마한을 병합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66년, 68년에 뭐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신라와의 친선 관계를 유지한 모습. 다음에 371년 전투는 뭐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고구려 고궁원왕 전사시키고 황해될 때까지 확장한 것은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 남쪽으로의 영역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일본 서기의 신공기조를 이제 모두들 중심으로 삼아서 369년. 그러니까 이제 한창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마한도 마한 쪽, 그러니까 충남과 전남 지역 해가지고 마한 잔여 세력을 복속하고 전남 지역까지 확장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이제 근초고왕 때의 활동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제가 도기동산성을 축조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안성 지역으로 고유왕 때부터 근초고왕 때 했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한강에서 경기 남부를 거쳐서 충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간 정도의 거점성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성은 도기동산성은 충청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일단 성의 규모가 너무 크고 지형도 그렇고 하천변에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한의 잔여 세력을 제압하고 교통로 통제를 위한 적절한 거점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 4세기 때 마한 일부 반란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군 장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군의 반란이라든가 원산성, 금연성이 항복을 하지 않는 점을 든다면 만의 소국들 중에 일부 또는 일부 성주들은 저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한성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전부 다 토벌하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지만, 행위들이 필요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거점성이 있어야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많은 병력을 이용해서 진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독일은 고공군이에서 이제 피정자가 군인 출신의 피정자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무기라든가 마구가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안성천변을 따라서 발달한 평야지대, 식량생산과 수치의 획득이 가능했다. 그래서 안성천변을 따라서 이제 취락군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몇 년 전에 발굴이 됐습니다만 세종의 나성동 유적과도 이제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주요 조건들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성 남쪽에서 주거지와 수열, 부분들이 출토되고 있고 농공구류 비율이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살포도 출토되고 있어서 이러한 식량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성군지하고 세종 나성동 유적을 이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갛게 테두리 친 지역이 저희가 독일동 산성이 되고요. 이쪽은 여기가 나성동 유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금강유역을 따라서 주요 유적군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인데 안성도 마찬가지로 안성천과 그 주변의 하천을 따라서 백제유적입니다. 노란색이 백제유적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봉군에서도 역시 농공구류가 출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저 빨간색은 살포 한 점이 이제 출토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구류도 이제 석광묘와 토광묘에서 이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4세기 때에 그다음에 5세기 그 사이에 이제 마구들인데요. 이런 마구들이 이제 한성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특히 이 고분군에서는 여러 점이 출토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제 독일동 산성의 남쪽 V465번지에서 수열 요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열 요구들에서 이제 호호 종류라든가 온 종류도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그 유물들을 본다면 수열의 형태나 본다면 저장과 관련된 시설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남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75년에 일단 장수왕이 삼반의 대군을 이끌고 남진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보면 장수왕이 이제 414년부터 491년 사이에 재위를 하는데 친정을 딱 두 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친정은 468년에 왕이 이제 말발병 1만 명을 동원해서 신라의 실축교성을 공격한 일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백제를 침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신라, 한 번은 백제를 공격했다는 거죠. 친정을 직접 그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직접 친정에 나서서 성공적으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정의 목적을 보면 물론 이제 선대왕인 광개토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371년에 어떤 고국 원왕에 대한 전사에 대한 이제 보복성이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되고 427년에 백제선이 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정벌해달라 그런 요청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계로 왕과 왕비 왕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백제로서는 상당히 치명타를 입게 되는 그런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 뒤로 475년부터 494년 이런 것까지는 20년 동안은 또 직접적인 충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은 그러나 한강 이남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고고학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이제 475년에 웅진으로 참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금강유역까지 남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남성철 산성이나 월평동 지역 등 그 다음에 이제 황교동 성남 영인 지역에서도 일단 고구려 석실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는 475년부터 다시 웅진으로 간 다음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문주왕 때부터 동성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신 외교를 시도합니다만은 세 번에 한 번밖에 성공 못하고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권도 빼앗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창호 선생의 이제 지도가 어느 정도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그려져서 그걸 이제 제가 좀 빌려왔는데요. 그래서 산성에서부터 이제 웅진까지 남하를 하게 되는데, 일단 고구려는 이제 성남이라든가 용인을 안성을 거쳐가지고 금강미역까지 앞바퀴 가는 모습이 이 시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 미호천 미역이 이제 전부 고구려 유적들의 본포도인데, 저 3번이 이제 도기동 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세종 나성동, 저 이제 남성골, 1번이 월평동 유적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상당히 직선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웅진 근처까지 내려갔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골 산성에서 나온 이제 목책멸하고요. 그다음 고구려 토기 그리고 월평동 유적에 이제 월평동 산성은 이제 따로 있죠. 그 뒤에 이제 월평동 유적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제 구릉지대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목책멸의 일부하고 고구려 토기가 이제 몇 점 침투가 돼서 고구려인들이 이제 잠시나마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고구려가 왜 이제 이 성을 사용을 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475년부터 482년에 아마도 고구려인들이 안성 도기도 산성을 활용했던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482년의 말갈이 백제분기에는 이제 한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81년 3월에 그 전에 이제 왜 말갈이 한산성을 갑자기 공격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추정해 보니 이제 그 전년도에 말갈이 고구려와 함께 고구려와 말갈이 이제 신라의 국경을 쳐들어가 가지고 7성을 빼앗고 미질부로 진군을 했다. 그때 백제와 가야가 구원병으로 참전을 해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고 니아 서초까지 가서 1,000명의 목을 베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말갈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 전투였죠. 481년의 전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 왕경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백제 가야의 참전을 패전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많이 죽었는데 그 사상자는 누구일까라고 보면 말갈인들이 상당히 고구려가 동해적으로 진출하면 장수한테 먹었지만 1만 명씩이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다 보면 이때도 고구려보다는 말갈인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갈인 피해가 많았을 것이고, 그것이 482년 말갈의 한산성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한산성을 공격했다면 한 것이 이제 기록에는 있으니까 그런 본다면 그 이유는 배후에 고구려가 이미 안성 지역을 지나서 금강류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산성 공격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84년에 신라 모산성 전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고구려가 이제 북쪽 변경을 침략하는데 우리 군사와 백제 군사가 모산성 아래에서 힘을 합쳐서 이제 크게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고구려를 꼭 그렇게 이제 고구려가 공략을 하고 신라 백제가 연합해서 막으면 그 다음에는 백제 신라는 이제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더라고요. 보면 485년에도 낮에는 이제 성곽을 축성하고 수리하거나 열병식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같은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는 490년 두산성을 축조하고요. 신라와 혼인동맹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남진을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록에는 안 나왔지만 고구려는 신라와 교전을 벌이면서 백제 방면으로는 금강유적까지 남진을 했다. 그것이 이제 추정이 되고 관방유적을 썼는데 기존에 백제가 축조해 놓은 성들을 빼앗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재사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한 목적은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역시 백제와 마찬가지로 안성천을 따라 발달한 교통로 통제, 그 다음에 보급이 가능한 거점성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기동 산성이 고구려군한테는 상당히 안성 맞춤이었다라는 이제 문구를 한번 넣었고요. 그 성의 규모가 크고 넓은 경작지, 그 다음에 취락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모습을 이제
발굴을 통해서 일부 확인됐기 때문에 노동력 동원의 편리성, 그 다음에 동서와 남북방의 교통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제와 마찬가지로 수치와 식량 획득이 용이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셋째로 이제 서해안과 인접해 있어서 백제의 북상이나 중국 쪽으로 간접 통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476년부터 484년에 사신 파견을 시도했지만 이전만 성공한 모습에서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백제의 북진을 저지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성을 쓰는데 아주 효용성이 강했다. 그래서 남쪽 성벽은 이 성은 이제 북쪽을 주로 방어하는데 유리한 성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은 남쪽 성벽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의 모습이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 내 모습인데 이제 이런 서축열이라든가 토축부를 절개하고 서축을 가미한 것은 이제 고구려가 이제 수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석강묘와 통학묘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산 52번지 1호 석강묘 근데 이 토기는 백제토기인데 이 성형 기법에서 이 돌대 흔적이 이 완의 바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돌대 성형 방법에서 이러한 모습은 고구려 토기의 흔한 수법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구이동 유적에서 나온 토기입니다. 고구려 이렇게 십자 형태로 돌대문이 있는데 오토광묘에서 나온 요 작은 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 형태의 돌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제 스타일은 백제 묘제인데 토기들은 고구려 수법으로 만들어진 토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서 고구려인들이 이제 이 지배를 하면서 이러한 토기 성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 51-3번지 이제 2호 주거지도 고구려 토기가 나왔고요. 고구려 철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465번지의 1호 주거지에서도 고구려 뚜껑이라든가 뭐 시루, 그 다음에 부호, 호 종류도 나오고 있어요. 화상문이 새겨진 그런 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인들이 그렇게 이제 썼던 성을 다시 백제가 빼앗는데, 백제봉기에 의하면 이제 동성왕대 기록, 아까 481년, 2년 기록고, 이제 거기도 이제 한상성 얘기가 나오지만, 모령왕 때에 본격적으로 북진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령왕은 이제 웅진천도 네 번째 왕인데, 제위하자마자 502년부터 고구려와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3년에도 말갈이 이제 침략해오고, 이러한 기록들을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마수책이라는 공목성 이것은 원주왕 때 기록과 중복돼서 백제봉기를 믿기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령왕 때 말갈과 요 북쪽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506년에도 말갈이 공목성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07년에는 이제 말갈과 고구려가 공무에서 한성을 치려고 시도를 한다. 그래서 이제 5,000명의 군사를 파병해서 항연에서 이제 막아낸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도를 봤을 때는 분명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한강 이북 쪽에서 충돌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수곡성이라든가 고목성, 행학 등에서 이제 대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령왕 같은 경우는 512년에 친정을 합니다. 이제 한 번 친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고구려와의 전투에 한 번 친정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고구려가 가불성을 함락하고 다시 군사를 옮겨서 원산성을 격파했다. 그 다음에 이에 왕이 이제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출정해서 위천이라는 곳에 북쪽에서 싸웠는데 크게 이겼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구려 봉기에서는 이제 승리를 했다라는 거하고 그냥 1,000여 명을 잡아갔다라는 것만 있는데 백제 봉기에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령왕이 이제 침정한 목적과 성과는 왕권 강화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노렸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무령왕에게 있어서는 이 한성은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이제 계로왕사를 인정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정에 나서게 된 것이고 377년 금고 수왕 이후에 고구려를 상대로 해서 첫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친정을 해서 이긴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한강유곡으로 고구려를 물러나게 했다라는 데 상당한 의미를 둔 전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로 이제 양나라의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대장군 칭호도 받고 우리가 다시 강해졌다라는 이제 선언이 이제 양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523년에 마지막으로 무령왕이 한 것은 쌍현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10여 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2월에 왕이 한성으로 행차해서 축성 사업을 지휘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그 위치는 장당군 쌍령이나 백제로 추정되고 있는데 쌍현성은 아신왕 때 처음 쌓고 그 다음 계로왕 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이 다시 북진하면서 쌍현성의 의미 또는 중요성이 인식이 되니까 다시 한번 쌓은 그러한 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은 계로왕 때의 행적과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한성에서 돌아온 이후에 5월달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8월에 고구려가 폐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폐수까지 내려오자 성왕이 지충을 보내서 이제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쌍현성이 상당히 중요한 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쌍현성이 저쪽 이제 폐수 아래쪽이 되고 수곡성이 좀 더 이제 위쪽이 됩니다. 그래서 쌍현성의 위치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몽천토성의 북문지 조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토기들이 다 몽천토에서 나온 토기는 아니고요. 사비기의 백제 토기들인데 이 북문지에서 사비기 때 이제 삼적기가 출토되기도 해서 사비기 때에 그러니까 즉 551년에부터 553년 사이에 백제가 이제 한강 유물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을 보죠. 성황 때. 그때에 이제 해당되는 유물이 몽천토성에서 나왔다라는 거 봐서 이제 웅진기 때의 유물도 이제 나온 예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올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령왕 때 도기동 산성 활용은 이제 웅진에서 한성까지 교통로상 도기동 산성이 중간 지점이다. 그래서 이제 신증 동궁 여진 성당을 보면 거의 중앙입니다. 중간쯤 거리가 되고요. 60km, 68km 사이가 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512년 위천 전투나 523년 한성 행차 시에 기병을 이쪽으로 갔다면 중간 기착지로 활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완전 무장한 그러한 병력이 기병들이 갔을 때 뭐 하루에 20몇 킬로씩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뭐 나중에 그런 사례지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보면 뭐 하루에 100km도 진군해서 내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 기착수로서 활용성이 이제 강한 그런 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이제 안성천 따라서 발달한 교통로가 고구려나 백제는 다 중요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황 때에 한강유역을 재탈환했지만 553년에 다시 신라에게 내어주면서 안성지역도 이제 빼앗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나 고구려가 이 성을 유지하거나 관리한 이유는 이제 규모가 일단은 크죠. 한성, 길성리 토성보다 조금 작지만 현재로서는 뭐 내성이 1.4km, 외성이 2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라든가 수열, 뭐 토로가 또 성 바깥으로도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수의 병력이라든가 인원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의 규모, 그다음 주변 지형도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높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병 출입이 쉬웠을 것이다라는 거고, 식량과 식수 보급이 용이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자, 고분군에서 나온 휘장자들의 신분, 무기나 마법, 그 다음에 철기가 많은 곳 가서는 장인 집단과 수리시설을 갖췄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는 이 정도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3에서 6세기 긴 기간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몇 가지 사건으로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기남문화재연구원의 서정필입니다.
본 발표문은 도기동 산성 발굴 조사에서 밝혀진 성격 구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봄으로써 기존 연구 성과에서 좀 찾아지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저희 문제의식을 좀 개진해 보여드립니다. 공고 내용이 좀 다소 길어서 중심 내용만을 좀 요약해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굴조사 성과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성 추정 범위로 되어져 있는 황색선을 따라서 지금 총 4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전체는 총 7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표시된 부분처럼 총 4개 지역에 걸쳐서 성벽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벽으로 확인된 유구는 토성 일부로 추정되는 토루와 그리고 목재과 관련된 일련의 수요식 목재공이나 이열식 수요식 목재공 이외에 이제 석축과 목주가 결합되어져 있는 석축시설 등이 좀 확인되었고요. 이외에 이제 저장 수열이나 주거지들이 좀 수량 확인되었습니다. 산성의 축조 시기와 관련해가지고는 출토 유물 그리고 AM에서 분석 결과들이 큰 차이를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성 백제기 목재 토성의 경우에는 4세기 후반부를 전후해서 축성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고구려 목책성은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중반 때까지 운용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조사 과정에서 그 처음 산성이 좀 확인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는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에서 그 현황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산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성격부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지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부분 기존 조사에서 성벽에 대한 절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벽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차례 성벽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한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연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성 백제기 토성의 경우에는 우측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구형 경사면을 단위지게 구토한 이후에 성벽의 하중이 가장 많이 받는 지점에 목줄을 세운 후 성토하고 상부에 목줄 일부를 노출시켜 목재를 연결한 목재 토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목재성은 우측 하단에 보시는 곳과 같이 단면 박스 형태 이중 목재 구조를 구축한다. 내부의 40도를 뒷전 높이까지 치어 성토하고 외부 외목재계도 석축을 덧댄 후 전면을 다시 성토한 소위 목재 don이성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는 흡사 토성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 한성 백제기 토성은 기저부에서부터 박아 세운 목줄을 이제 지상에 노출시켜서 목재로 사용한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구려 목재성은 이중 목재 구조이긴 하지만 내부를 모두 성토함에 따라 이제 토성으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발굴된 사례에서는 좀 묘란 사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조 해석에서도 기존 연구 견해들하고는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한성 백제기 목재 토성에 대한 좀 문제를 보시면 성토 과정에서 현재 목재를 지상에 노출시켜서 목재로 사용한다고 봐야하는데 이럴 경우 이제 채성부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이제 목책열의 구조와 진행 방향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책 자체를 방어복으로 보는 그 목책 토성 1차 방어복이 토성이고 2차 방어복이 목책인 목책 토성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토로 조성 이후에 이제 목책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점과 좀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토층과 맞물려 있는 목주나 목주 흔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채성부 축조 과정에 사용된 이제 판축 구조물 중에 일부를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어마다 이제 좀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영종주라든지 구종주 등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를 꼭 이제 목책과 관련된 목주를 볼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목주를 이제 그 목책으로 볼 경우 이제 성토층 내에 이제 목책과 주기등끼리 연결되어 있었던 보조 주열들의 흔적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를 대상으로 했었던 절개조사 선수 중에서는 이런 흔적들은 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성 백제기의 주요 그 관건은 기저부 바닥면을 부착하고 조성한 목주, 중심 목주를 어떠한 성격으로 볼 것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이제 목책 토성이냐 아니면 단순한 토성이냐 이러한 문제가 결부되는 것으로 성벽 절개 조사에서 파악됐던 그 산성의 축조 공정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이제 다른 기존 유적들과 좀 비교해가지고 해당 목재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지를 좀 검토해봤습니다.
먼저 한서백제기 성벽 그 기저부 단면부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통 지금 각 구릉별 절개조사에서 파악된 그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계단상의 기저부를 부착한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에는 의도적으로 그 요철면을 형성해서 성토되는 흙과 밀착력으로 비교한 요철면이 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저부 외면에는 이제 안반 돌출부 같이 돌출부를 형성을 해서 성토층의 하중을 좀 보다 받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돌출부를 형성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벽 7구역과 같이 지금 기저부 하단부 쪽에 부산의 시설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 이건 동시기 때 축소된 이제 화성 소금산성에서도 뭐 한번 확인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 성토층을 지탱해주던 그 성벽심, 그 축대와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부 중하단부에는 좀 아래 좌측 하단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저속 시설이 확인되는데요. 이제 충북 상동대 토송이라든지 개성 토송에서도 이러한 성률 요구들이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성격이 아주 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도비동산성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성토층의 유실을 막기 위한 흙막이 시설 같은 경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채성부 축조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저부 조성 이후에는 이제 채성부를 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성토기법과 그 판촉기법이 같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토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벽 5구역 도충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저부를 조성한 상면으로 점토 블록을 1차적으로 다시 올렸는데 다시 계단상의 형태로 다시 올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그 기저부 중하단부에 점토 블록으로 그 토지와 같이 삼각형 형태로 하중을 막아주는 그런 돌출부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북벽 7구역처럼 반면 삼각형 형태의 역방향으로 성토를 하여서 하중을 견디기 위한 토지 이런 시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이 이제 성토 기법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화성 길성리 토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백제 토성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채성부 추서 방식 중 판축 기법에 사용되는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교호 성토로만 돼 있어서 좀 토충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판축 기법의 기준을 판으로 대표되는 구조물로 쌓아 올린 영종주라든지 판목, 종장목, 횡장목 등의 흔적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이 외에는 수직에 가까운 토층 양상을 통해 가설물의 존재 의무를 추정해 볼 수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아봤습니다. 살펴보기 앞서 그 판축 구조물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판축들 모식도를 보시는 것처럼 영종주는 성벽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정 부분마다 세우는 판축들의 기둥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목은 영종주와 영종주 사이에 있었던 판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횡장목과 종장목은 영종주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종반항, 횡반항으로 걸쳐놨었던 목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직에 가까운 토층 양상을 통해 가설물의 존재 의무를 파악해봤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그 담틀 공법 사례의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영종주 사이에 판목을 댔었던 것들이 이동을 하면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영종주라든지 판목이라든지 횡장목들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그냥 수직상의 토층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들도 판축대로 조성됐다고 좀 판단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도비동 성벽을 파악해 본 결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북벽 1구역과 북벽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판괴 형태의 성토층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토층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별도의 흙막이 시설이 없이 시설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성토기법으로는 이제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제 서울 풍락토성이나 그리고 천안 백성조토성 그리고 화성 소금산성 등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그 판축 구조물을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면서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 판축 구조물들은 흔적은 남지 않는 것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채성부 그 기저부에서 확인된 목주연 및 그 송통층 내에서 확인된 목주연 등으로 이제 판축 기법이 사용되는지를 좀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북벽 5구역과 4구역과 5구역 표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목재공으로 분류된
부분인데요. 해당 목줄을 보시면은 이제 약 지름 1.5m 내외 그리고 깊이 1m 그리고 목줄 간격은 약 1.5m 간격으로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면 구조상 보시면은 목책렬처럼 판단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러한 목줄은 그 조성 위치에 따라 가지고 좀 성격을 좀 달리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성 길성이 토성처럼 토르를 조성한 이후에 목줄을 시설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책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부서산성이라든지 옥천 이산산성처럼 기저귀 바닥면을 굴착하였거나 또는 그 성토층 내에 목줄과 성토층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이러한 것들은 그 판촉 구조물에 사용됐던 목구조물로 판단하여서 보통 이제 영정주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동 산성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저귀를 굴착하고 세운 목줄과 성토층과 맞물려져 있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 목책과 영종주의 가장 큰 의미적 차이는 이제 목책이라는 것은 목책 자체가 광역역이 되기 때문에 그 토르 상부에 조성되는 것이 정상 그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종주는 이제 성토층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부수적인 목구조물로서 중심이라든지 기저부 중심이라든지 외관에 설치되는 그런 목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금 판촉들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저부 중앙에 그 영종주가 상하로 대칭되는 구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목줄을 영종주로 인식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도기동 산성처럼 계단식으로 기저부를 조성한 산성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내측 벽면부가 탑판의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렬의 목줄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이제 청주 전국동 토송이라든지 천안 백석동 토송에서도 동일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북벽 7구역 토층을 보시면 중심 목줄을 제외하고도 바닥면에서 목주공의 흔적이라든지 성토층 내에서 목주공의 흔적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영종주가 위아래 상하로 중박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성 망해산성이라든지 그 완주 뱀해산성 그리고 고구려 토성이지만 타주 덕진산성 이런 데에서 판촉기법으로 사용된 소토층에서 확인되는 영종주 이동원으로 당시 이러한 그 판촉틀을 설치와 해체를 해서 판촉했던 공정들을 살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그 한성백제의 성벽 구조를 이제 그 축조 순서대로 다시 살펴본 결과 도기동 산성의 토성은 이제 1차적으로 계단상의 기저부를 조성하고 중심 목줄을 설치하고 그리고 성토기법과 판촉기법을 사용해서 토를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저부 중앙에 설치한 중심 목줄은 이제 판촉 공정에 사용된 영종주이기도 하지만 공정이 완료된 후에는 최성분의 이제 희생목으로 남아서 성벽의 내구성을 높여준 목심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저부 바닥을 약 1m 이상 굴착해가지고 목줄을 세웠다는 것은 기저부 조성 단계, 즉 산성의 축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해당 목줄을 목심 기능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이제 가장 동일한 사례는 천안 백석동 6세기 초에 축성된 산성인데요. 백석동 토성에서 가장 유사 사례가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기 때에 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당시 성산리 산성에서도 최근 이제 19년도에 성벽부 절개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이제 목줄을 남겨두어 목심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기동 산성은 이제 한성백제기 토성 중 이제 3세기 중반에서 6세기 때 축적된 산성이 이제 서울 풍납토성 그리고 화성 소금산성이나 완주 남해산성, 전남 백석동 토성 등과 같이 이제 성토 플러스 판촉기법을 사용해서 축성된 토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저부 내에 설치된 중심 목줄은 앞서 살펴봤듯이 목책공의 가능성보다는 그 목심 기능한 목줄을 이해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목책공이라고 봤었던 경우는 좀 제고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목줄가 이제 목책공이 아니고 목심 기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성 목책과 관련된 정황은 이제 다른 근거로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성벽 구조에서 나오는
평면도면에서는 고구려 목책봉으로 확인되는 목책봉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목책봉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고구려 목책성에 대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목책성은 앞서 서두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중 목책 구조로 목책성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굴 조사에서 이루어진 현황도에서는 정연하게 이중 구조 형태를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책 내부를 손바닥하여 외형의 흡사 토성과 같은 구조로 추정했는데요. 이제 성격부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를 좀 해본 결과 그 목책 내 손톱증으로 불명한 것은 이제 좀 다소 불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내목책에 부과된 속축시설을 이제 보호시설로 판단해서 목책 분리성으로 좀 이해하였는데 해당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만이 잔존해 있는 좀 문제가 확인되고 있고 또 층이상 기존 목책봉을 절개하고 또는 폐기하고 조성된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서 동시 축조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그 평면 구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목책내의 평면 구조는 지금 그 백제 한석이 토쪽 그 상면을 대부분 그대로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수열식으로 구덩이식으로 목책봉을 조성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석축으로서 목주로 구성된 석축 시설로 크게 양분되어 있고요. 이는 다시 그 평면 구정상 수열식 목책봉 1열만 있는 동벽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수열식 목책봉이 2열로 배치되어 있는 북벽 4구역이라든지 또는 수열식 목책봉과 석축시설이 대칭되는 2열 배치라든지 또는 석축시설 단독에 1열 배치되는 북벽 2, 3구역 등으로 이렇게 좀 세분되는 양상입니다. 평면구조상 동일한 축조 방식으로 목책봉이 조성되는 공간은 북벽 4가 유일하고요. 그 내목책과 대칭되는 석축시설까지도 동시 축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북벽 1, 4, 5, 7구역 분으로 완연한 이중구조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평면구조 자체가 그 1열 목책과 2열 구조 목책이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목책성이 아니었을까를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벽 구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벽구역 목책률은 이제 수열식 목책봉이 1열로 가장 뚜렷하게 나온 구간이 약 90m 정도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책봉은 구릉 정상에서 사면부 경계를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사면부는 대부분 극경사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외측 사면의 경우에 약 50도 이상의 경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사도에는 이제 별도의 정지 작업 없이는 성토형이라든지 목책의 시설이 좀 어려운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돌출부에 있는 기적으로 보시면 해당 그 경사면에 목책을 시설하기 위해서 깊이 2m, 폭 1에서 1.5m 내외의 불을 조성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 풍납도성에 있는 기조시설과 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즉 연약 지반을 도랑 형태로 굴착해내서 안에를 다시 성토 다짐해가지고 목재기 시설될 부분을 재가공한 그렇게 좀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제 청원 동시기 때의 목책성이 청원 남서골 산성에서도 동일한 기저부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서 당시 그 연약 지반에는 이러한 기저부를 조성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이 동벽 구간은 외측 경사면이라든지 그리고 구릉 정상부에 지금 외줄 목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목책이 들어갈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봤었을 때 원래부터 자연 경사면을 1차 방어벽으로 하고 정상부에는 외줄 목책만 있었던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앞서 제시했던 것처럼 도동 산성이 외줄과 이중 목책이 적절하게 조합되었던 즉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고구려 석축산성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축성된 목책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목책성 외형 구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목책 내부를 손톱 다짐한 것으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목책성은 이제 토성이나 석축산성과는 달리 폐기된 이후에는 잔여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목책봉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면 구조를 바탕으로 대부분 그 상부 구조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줄 목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농촌 토성이라든지 우측 상단에 있는 요시노가리 보건도처럼 보건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중 구조 목책은 이제 청원 남성골 산성이 조사된 이후에
신광준 선생님이 제시한 모식도인데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외목책은 내목책보다 좀 길게 올리고 내목책과 외목책을 연결한 디딤목이 있는 즉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장까지 나와주 있는 이런 구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근원은 이제 앞서 얘기 드렸듯이 그 한쪽 구조물에 그 영정주와 그 종장목, 행장목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에서 연상을 해서 이러한 구조하고도 흡사하지 않았나 이러한 견해인데요. 목책성이라는 일반적인 그 성격 자체가 목책 자체가 방어급이 돼야 되는 거에서도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모식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기동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책 내부를 이제 이렇게 손톱 다짐한 것으로 봤는데 가장 이러한 견해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책 내부를 손톱 다짐했다면은 이제 판축이라든지 손톱층들이 이제 각각이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재 이러한 손톱층은 지금 산성 조사 구간에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었던 북벽 7구역도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목책봉이 손톱층을 대파괴하고 들어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목책을 설치하고 손톱을 한 것이 아니라 손톱 이후에 목책을 설치한 것으로서 목책 내 손톱층이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외목책부의 손톱 다짐을 한 여부를 이제 석축부로 그 근거를 들었었는데 이것 또한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목책복 전면을 사진과 같이 엘제한트로 커팅한 이후에 이제 석축부를 부과하고 있는 양상으로 동시 축조를 좀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상과 같이 그 현재 목책 내부를 손톱했었다라는 근거가 좀 다소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도기동 산성의 목책성도 기본 일반적인 목책 개념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 석축시설입니다. 도기동 산성 목책성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석축시설이 확인된 것인데 월평동 유적에서도 동일 사례가 확인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좀 성격이 좀 다소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해당 시설물을 이제 목책의 동의와 관련된 성격으로 좀 분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견해를 명확하게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시설물이 지상에 노출된 정황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확인돼야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축 시설물들은 전면부가 다시 재성토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이 아닌 지하에 내설되어 있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석축부가 그 목식에 동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석축 시설의 성격이 어떤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좀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결과 먼저 그 축조 기법상 그 북벽 이상구역처럼 석축 시설이 단독으로 나눠져 있는 데는 L자형태의 기저부를 조성을 하고 사진과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약 2m 내에 목주공을 설치하고 목줄을 세운 다음에 편목을 대고 내측부를 성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목을 제거한 이후에 석축부로 점토를 보강하고 그 점목부는 다시 성토 다짐한 것으로 확인되는 양상입니다. 즉 이러한 축조 방식은 고구려 보리유적에서 판축기법으로 조성되는 석축 성벽과 좀 유사한데요. 특히 지금 사진과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등리 이보르 그리고 홍명봉 이보르에서 조사된 석축 성벽하고 거의 동일한 축조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시험부들은 모두 그 판축기법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는데 큰 이견이 없는 석축 성벽으로서 석축과 사이에 그 시설되어 있는 목줄을 이제 영정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도기동 산성에서도 확인된 그 석축 시설만 남아 있는 그 구간은 지금 평면 형태상 목주와 석축이 결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 선도가 같이 판축 공정에서 쌓여진 구조물이 아닌가. 그래서 목주는 목책이 아닌 영정주와 관련된 목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되겠습니다. 특히 그 북벽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석축 시설이 그 목책공을 폐기된 이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책공과 선호 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축조 방식의 특징이라든지 선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기존 목책부를 석축 성벽이라든지 또는 기단 석축부와 같은 형태로 그 개축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 목책궁 전면을 L자로 졸토하고 석축을 덧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석축시설을 보겠습니다. 해당 석축시설은 동벽과 북벽 2부 7구간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축조 방식은 앞서 살펴본 그 북벽 2, 3구역과 같이 목책과 석축이 서로 결부된 형태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목주 전면에 석축이 덧대어져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벽 구역을 토층을 보시면 지금 1차 목책을 시설하기 위해서 기적을 조성한 이후 다짐고 목책을 시설했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재굴착을 해서 목책을 세운 수축분이 수축했던 방식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석축부가 부과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명확하게 목책 기저부를 다시 뜯어내서 보강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옆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청원 낭성골 산성에서도 동일하게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기존 목책공을 제외하고도 해당 석축시설물이 다시 부과되고 내측에 목주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좀 찾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봤었을 때 해당 시설은 기존 목책부를 보강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봤습니다. 이상 그 고구려 산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를 좀 다시 종합해 보면 이제 고구려 산성은 이제 평면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때 목책공의 평면 구조에 나타나는 특징을 볼 때 최대한 그 지형적 특징을 반영을 해서 극경사 지역은 자연지형을 1차 방어공업을 해서 외줄 목책이 시설되었거나 된 것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완경사지는 외줄 이중 목책으로 해서 성벽부를 이제 좀 더 견고하게 조성한 그런 목책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목책성의 외형 또한 그 수요시 목책공이었을 때 초초 당시에는 기존 목책 기념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구조였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산성이 운영되는 시기 동안에 연합지방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은 동일한 방식으로 수축하였던지 아니면은 석축을 덧대어서 보강한 것으로 판단해봤습니다. 그리고 북벽 이상구역 같이 석축시설만 잔존해 있는 구간은 그 목책성의 구조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축조 방식이나 축조 방식상의 특징이 그 고구려 고류 지역에서 확인되는 석축 성벽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기존 목책부를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석축 성벽이나 또는 기단 석축부 같이 이러한 시설물로 개축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봤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별도 시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그 상부 구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석축 성벽이라든지 기단 석축 상면에 별도의 목책을 시설해서 좀 더 그 방어벽을 또 견고하게 한 구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봤습니다. 다소 그 고구려와 백제 산성 두 개를 살피다 보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체 광범위하게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라 논지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2019년에 발굴조사된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검토 대상에서 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해당 구간도 지금 약식 보고서에서 나와져 있는 거는 기존 성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철부, 철경, 철모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내에서는 주거통학료가 3개가 또 확인되어서 주목되고요. 또 출토물상 조성 시기는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기도 고궁중입니다. 기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했고요. 백제시대 토강료가 총 77기가 확인되었고 석강료 1기, 연강료 6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한 43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백제 토강료 내부에서는 타남은 단경호, 평저 단경호, 광구 단경소, 신바령 도기, 유견호, 완, 반, 철검, 철모, 철촉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성 시기는 출토기물상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입니다. 분홍색으로 적은 요 세 건이 중앙에서 확인된 거고, 요 녹색은 누리, 이것은 기념문화재연구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안 하단부에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또 고분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리고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한성백제 토기가 출토된 고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안 하단부를 중심으로 좀 늦은 시기에 한성백제 토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유구는 정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단부로 순차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크기입니다. 크기는 대형, 중형, 소형 세 전 방향으로 나눴고요. 우선 중형과 대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소형과 세전 방향은 가장 적게 확인되는 추세입니다. 광각의 평면 형태입니다. 광각은 미음자형, 비읍자형, 피읍자형 등이 확인되었고요. 가장 그 중에서 90% 정도 이상이 미음자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광각 설치입니다. 광각은 토광면 내부에서 내장 주체부에 중심으로 광각이 설치되고 그 주변으로 그 주변 묘광과 관곽 사이에 토기가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토를 여기 보시면 그 묘광 사이에 흙을 정치하여서 토기를 정치하는 흔적이 확인되고 또 횡록 등을 설치해서 그 위에 광각을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묘광을 파고 관각을 현지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일부는 작은 석재들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 관각을 넣거나 아니면 보강시설에 이렇게 석재들을 섞어서 넣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화순 용광리 토광로에서도 이런 예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미석식 토광로가 확인되었는데요. 도기동 23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청주 신봉동 부분과 화순 용광리 토광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재래식 많은 유형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재직의 토광로 형식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유물 부장 위치입니다. 유물 부장 위치는 1에서 4형식으로 나누었습니다. 1형식은 내부에 관광 내부에 유물이 있는 경우와 2형식은 관광 내부에 유물이 있고 한쪽 담벽에 토기를 부장하는 경우, 3형식은 관광 양 담벽에 토기를 부장하고 4형식은 장벽에 토기를 부장하는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많이 확인되는 것은 2형식이 제일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 1형식과 3형식 또한 비슷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형식은 가장 적게 확인됩니다. 이 유물 부장 위치로 위계나 아니면 집단 간의 노력이 확인되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1, 2, 4형식을 모두 제 지도에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되는 것을 보아서 이제 손모의 집단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걸 확인되는데, 위계나 뭐 그런 것으로 별다르게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출토 유물입니다. 우선 탄화문 단경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화문 단경호는 경부가 직립하고 부연부가 약간 외관하는 동체는 역삼각형 혹은 평구형으로 이루는 게 좀 이런 식일 것이고, 이렇게 난형을 이루거나 부연부에서 바로 외관하고 말방향을 이루는
확인되었고 대부분 모두 이런 형태 난형을 이루는 탄화물 단경화가 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발형 투기는 격자문이 탄화되는 것이 가장 이른 시기로 확인되고 있고 승문 그 다음에 선문이 탄화되는 것이 좀 늦은 시기로 확인되는데 격자문도 좀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승문이나 현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성기 토기, 유견호도 확인되는데 유견호는 이제 어깨가 둥근 붓거나 각이 진 것 모두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깨가 둥근 게 좀 출현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이나 성주 신봉동 고분군에서 모두 한 번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두 가지의 시기폭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완입니다. 완은 지금 동체부가 사선으로 뻗어서 올라가고 평정인 것인데 이거 진천 산수리강화에서도 확인되고 있고요. 철모는 유관지기형, 유관연미형, 무관연미형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4세기 후반에 유행하는 무관연미형 철모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일체형 환두대도, 병부 접합형대도, 장식형 사벽문이 그려져 있는 장식형 대도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청주 신봉동 고분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일 늦은 시기의 양식으로 5세기 전반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제갈은 여기 꼬운 함에 삽자루형 인수가 달려있거나 아니면 1조선식 함에 1조선식 인수, 꼬운 함에 1조선식 인수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이른 시기 4세기 중반에 확인되고 있고 가장 늦은 시기 5세기 전역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신봉동 부분과 원주 덕천리 국제 덕신물 등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기출투입물 상으로 보면 대부분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에 걸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도기동 고분군의 조성 시기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추측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92번이 지금 도기동 고분군입니다. 도기동 고분군은 대부분 광각토강료가 주로 나오고 있고 주구토강료는 3개나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서해안 백제에서 확인되는 3가지 토강료 중에서 중구토강료, 주구토강료, 광각토강료로 이렇게 나뉘는데 중구토강료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이 보이고 주구토강료는 경기도 남부, 광각토강료는 충청도와 경기도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도기동 고분군은 그 광각토강료 문화권에서 확인되지만 주토강료와 같이 겹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토강료 양식과 어느 정도 접경지에 있어서 같이 교집합처럼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백제 고분군 특히 지금 세계기관에서 지금 뭐 많이 조사된 건 아니고 전체 고분군으로 따지면 한 50만 평 정도 이제 뭐 평방미터로 따지면 한 15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면적이 일단 확인은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분군이 지금 조사된 그 조사 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넓게는 이제 그 계릉이라든지 세 개의 리가 포함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예요. 근데 이제 지표조사가 아직 다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일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향후에 어차피 또 지표조사를 계속 이어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굴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해 주실 부분은 이러한 이제 그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서 그
보존하고 또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입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학예보좌로 계시는 이화정 선생님이 도기동 산성 및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이화정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도기동 산성 및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정했는데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제목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도기동 산성이죠. 지금 지정된 부분은 이제 도기동 산성에 대한 자료를 제가 최초로 조금 좀 조사를 해봤더니 시작 자체가 구제 발굴로 시작된 유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전에 일찍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던 지정문화재에 비해 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오늘의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가치라는 좀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사회적 우리가 보존과 활용, 요즘에 학술대회를 하거나 이런 걸 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제목 중에 하나가 보존과 활용인데요. 보존은 말 그대로 이제 사전적으로 잘 보호해서 간수하여서 남겨놓는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활용은 충분히 잘 이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고 보면 결국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서 온전하게 유지하고 그 형태 그대로 충분히 잘 이용을 해야만 이제 보존과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잘 보호하고 간수만 한다고 해서 보존 활용이 된 것도 아니고 너무 또 공격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서 보존과 활용이 다 잘 된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하는데 결국 이런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학술적인 연구가 기반이 된 가치가 도출이 되었을 때 적극적인 보존도 가능하고요. 적극적인 활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보존, 활용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오늘 제목에서도 보존과 활용이라는 제목을 쓰긴 했지만 결국은 보존과 활용은 문화유산을 관리한다라는 관리라는 큰 의미에서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결국 문화유산의 관리는 조사, 연구, 보존, 활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순환 과정이 계속돼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문화유산의 관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몇 가지 국제적인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논의들 중에 핵심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게 가치 기반의 문화유산의 관리와 참여적 관리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컨셉인데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가치 기반의 관리는 이제 단순히 이전의 보호나 보존이 물질문화적인 그러니까 유적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나 보존 대책만 세웠다고 하면 이 유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벌써 백제와 고구려의 만남이라는 멋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타나는 가치들을 먼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결국 그것들을 최초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사하고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 집단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를 계속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아마 시민분들, 즉 대부분이 사적이니까 특히나 세금을 투입해서 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반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이 유적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가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학술대회 때 조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리에 시나 혹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시면 항상 아주 편안하고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의원이든 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시민을 대표하신 분들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문화재 관리가 유기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자리가 조금 더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앞에 발표에서도 뭐 표기의 그 형식이라든가 혹은 유구의 형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 분류를 하듯이 결국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가 다양하지 않다고 하면 저도 형식 분류를 하자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가치마저도 조금 어느 정도 분리된 체계 안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각 가치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조금 더 구분되고 명확한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토기만 혹은 유구만 이렇게 타이폴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가 이미 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 분류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한국에서도 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오래된 거는 뭐 1900년대 초반부터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이런 세부적인 가치 분류 체계는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뭐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해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적용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도 틀리고 또 문화유산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도 틀리고 법적인 시스템도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다만 그간 누적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구분한 논리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이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맙게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가 유학할 때 저희 그 학교에 있는 박사과정 중에 한 분이 논문 준비한다고 이 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훔쳐왔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나열을 하게 되는데 그 특성들을 대체로 살펴보면 전통적 가치, 현재적 가치 제가 이거 이제 구분하는 가치고요. 일부 분들은 이게 사용 가치, 절대 가치, 사용 가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어의 정의는 개별 연구자마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편의를 위해서 전통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라고 했는데요. 이는 그 용어 자체를 가지고 가장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전통적 가치는 아마 여기 그 대부분의 오늘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이 그 고고학 혹은 문화유산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기동 고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기동 고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맥락이라든가 그 맥락 안에서 나오는 중요성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가치로서 전통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분들 외에 밖에 시민들이라든가 혹은 그 조금 범주가 틀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특히 저도 종합정비나 이런 활용계획 이런 것들 많이 발표를 하거나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자원화, 관광 자원화하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가장 많이 그 질문으로 받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굳이 말하면 이런 현재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가치 분류 체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전통적 가치를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전문가 집단들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알려지거나 찾아지는 것들이라고 그 특징을 좀 잡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현재적 가치는 당장 지금 존재하지 않더라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아주 작은 가치가 있던 거에 증진되거나 한다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양분해서 양분해서 표현을 한다면 전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그냥 찾아지는 거고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현재적 가치는 그
전통적 가치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가치들이라고 이제 크게 양분을 하고, 결국 사회적 가치는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집단이 만들어내는 가치라고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도기동 산성의 이제 그 사회적 가치 증진 방향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앞에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서 굳이 말하면 이제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아주 잘 다뤄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백제 관련된 발굴조사 한 번 안 해본 제가, 고구려 관련된 발굴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제가 그런 가치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눈치를 봐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사회적 가치 쪽으로 좀 옮겨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가치가 단순히 그 체계 속에서 머릿속에 인식론적으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결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혹은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적인 부분으로도 고스란히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계획이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적인 측면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가치가 조사나 연구 혹은 그에 대한 조금 더 직접적인 보호나 보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그건 결국 도기동 산성이다라고 하면 도기동 산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일대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문화적으로 우리가 역사문화적인 경관이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경관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관까지가 아마도 전통적 가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현재적 가치가 유적을 이용을 해서 유적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까지 포함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범위는 결국 도기동 산성과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직접적인 역사문화 경관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인들이 살고 있는 범위까지가 현재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범위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도기동 산성 기준으로 해서 우선 시도를 좀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위에 부분을 유적, 도기동 산성이라고 하는 유적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가치가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보존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굳이 말하면 이제 이게 사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 부분 역사문화 경관지역이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보다 전통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즉 그런 관점에서는 보호와 보존이 조금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유적과 도기동 산성 내부와 그다음에 도기동 산성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구역까지라고 일단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는 이 안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신에 걸어서 한 30분, 1시간 이내 거리, 그러니까 한 2,000m 직선거리로 1,000m에서 2,000m 정도 되는데 거기 인구 5만 규모의 도심이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도기동 산성이라는 유적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대상자들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그 공간적인 범위로 우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행정구역상으로는 아마 안성시 1동, 2동, 3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5만 집단의 도심 시가지라고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글을 준비하면서 시작은 구제 발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5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작년인가에 종합정비한 것 중에 하나는 면 단위 인구 전체 인구가 그 면의 전체 인구가 769명인가였거든요. 주차장을
100대짜리, 1000대짜리를 지어도요, 내부의 동력으로는 그 주차장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지. 근데 여기는 적어도 옆에 5만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 면에서는 점점 크고요. 또 인구 변화 추이를 봤더니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큰 가능성을, 사회적 가치를 증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역사문화경관에서도 안성천이, 그러니까 이 산성이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안성천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거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도 보면 안성천이라는 그 자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도보로 도심에서 산성까지 이룰 수 있을 동선을 짤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유적 중에 하나가 도기동 산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정리를 해나갔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활용이라는 것 측면에서 결국 보존이나 활용은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또 1순위가 지역 주민 중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은 대상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안성시 지역이 다수의 학교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에는 도기동 산성 역사문화 관광 조성사업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자료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대신에 제목에 있듯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이 사업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합리적일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제 글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제시된 계획에는 역시 이제 학술 연구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비 방안을 포함한 유적의 보존 방안, 그 다음에 활용을 위한 시설 정비 계획, 그리고 장기적인 활용 계획, 크게 이제 4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계획 자체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나누어져서 5년간 약 118억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는 저도 확인할 길이 없었고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아마 안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학술 연구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라는 게, 물론 제 이번 발표 제목이 사회적 가치 증진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긴 했지만, 결국 이게 1년의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 시작에서 전통적 가치가 일정 부분 충분히 혹은 적어도 제공이 됐을 때 그 기반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편하고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도기동 산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가치가 얼만큼 밝혀져 있느냐, 그거는 오늘 토론 시간이든 혹은 추후에라도 앞에 발표해 주셨던 세 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객관적인 의미에서, 제가 솔직히 도기동 산성 발굴할 때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래서 들렸다 왔는데, 제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조금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실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의 프레임과 예산의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의 구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유적이 대부분 현재 보니까 추정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적 범위들이. 근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첫 번째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범위 문제부터가 지금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학술 연구 계획은 조속히 좀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사회적인 가치의 증진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발굴 현장 자체를, 발굴 조사 자체를 활용하는 그런 좀, 그러니까 단순히 현장 공개 1회성, 2회성, 3회성이 아니라 조금 조사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힘듦을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또 빠른 피드백이 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작년에 남사동 발굴 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 학생들 미리 예약받아가지고 조그맣게 체험학습까지 같이 꾸려서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호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조사 자체가 이벤트화 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고요. 일반인들이 굉장히 또 발굴조사에 관심이 많고 한국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재보호법 덕분에 일반인들은 절대 발굴조사를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볼 수만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자, 연구자분들께서 굉장히 큰 이벤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좀 상설 공개 같은 것들은 좀 좋은 접근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비 계획인데요. 실은 그 유적 자체에 대한 보존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사 연구 부분이 부족한 분도 있고, 일단은 제가 사회적 가치 쪽을 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정비 계획 쪽을 좀 봤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탐방로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중에 우선은 이제 어떻게 오느냐 접근로의 문제인데요. 접근로의 문제는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5만의 그 도심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안성천변에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안성천 때문에 조금 걷기가 불편을 하지만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안성천을 조금만 더 정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1시간 이내 도보를 통해서 시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풍납포성이나 몽촌포성 빼고 한국에서 경주, 부여, 뭐 공주 이런 데 빼고 여러분들 걸어서 30분 안에 사적이 있는 곳에 사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성을, 그러니까 시내에서 접근성을 가장 먼저 두고 그 시설 배치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자 센터인데요. 이 방문자 센터는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에는 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아직은 약간 모호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적 정비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유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유적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시설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방문자 센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한여름 한겨울에 오신 분들이 프로룩 30분 보시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몸을 녹이면 30분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편의시설부터 또 이 30분을 혼자 돌아다니는 거 지겨워지면 여기서도 뭔가 탐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운영하실 분들 그분들이 시내에서 1시간 걸어오시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의 시설로서 그리고 탐방을 시작하고 혹은 유적을 보기 시작하고 혹은 그 탐방이 끝나는 곳, 유적을 보는 것이 끝나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아무 시설 없이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문자 센터는 그런 그 활용 혹은 보존 그리고 휴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로 건립이 되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가장 방문자 센터를 많이 지을 때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방안인데요.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유적 안에서 유적의 내용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끊임없이 이제 계속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계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기라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 축제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 축제 이런 얘기는 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도 그 문화유산 관련 축제를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지만 결코 이게 1년, 5년 만에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주변에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축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축제 안에 도기동 유적에 대한 특화된 작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독립적인 축제나 혹은 독립적인 행사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성공을 담보하는 과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사회적 그 가치의 증진이라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잠시 시작할 때 소개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일련의 과정이 시작이 될 때 결국 순환 과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사, 연구, 도전, 활용이 순환 과정이긴 하지만 최초의 시작은 어느 시점인가의 시작은 조사와 연구가 우선 시작이 되어야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게 또 계속 지속적인 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도기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사회적 가치를 더더욱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작인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조금 먼 이야기 같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기동 유적과 도기동 유적이라고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포함된 산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야. 특히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이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4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잠시 한 10분 쉬시고 저희가 장내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